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나들이를 계획했던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나가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죠. 배정훈 기자. 네, 오늘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탓에 전국이 심한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아침 7시 현재 충남이 미세먼지 농도 302를 기록해 매우 나쁨 기준인 150선을 2배 이상 넘어섰고 전북이 256, 서울도 228을 기록하는 등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해안 지방에서는 새벽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599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아침 7시 반 현재 수도권 등 전국 12개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300 이상 수치가 2시간 이상 기록되며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발 황사 유입이 계속되며 미세먼지 경보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땐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휴 야외 활동이나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는 쓰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선 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요. 전체 선거 인수의 4분의 1가량인 1,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긴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행렬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잘 나와야 제대로 된 국정에 좀 참여도 할 것 같아가지고.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집이 대전인데 9일에는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하고 가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6.06%를 기록했는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34.48%로 가장 높았고 전남과 광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대구와 제주, 부산은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선거 당일 최종 투표율도 그만큼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를 하시다가 투표용지 기표란이 좁아져서 도장 찍기가 불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혹시나 내 표가 무효표가 될까 걱정을 하셨겠지만 다른 후보의 칸만 침범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여 인원 1,107만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19대 대선 사전투표. 그런데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투표용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란이 좁아 도장을 찍다 자칫 다른 후보의 칸에 기표가 될까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의 기표란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1cm입니다. 가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와 같지만 세로가 0.3cm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표란이 작아졌다고 느껴진 건데 이는 대선 후보자들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15명이나 되다 보니 기표란의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칸이 좁아진 대신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별 칸 사이에 0.5cm씩 간격을 뒀다고도 밝혔습니다. 많은 유권자가 무효표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자 선관위 측은 기표 칸을 약간 벗어나 여백에 찍히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른 후보의 칸만 침범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선관위는 도장을 수직으로 내리찍기보다는 도장 모서리를 기표란 끝에 댄 다음 비스듬히 찍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한데요. 노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본선에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에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는 건 대선 날까지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고정 지지층의 결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율 상승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3년을 전후해 30대의 총선 투표율은 2012년 43.3%에서 지난해에는 49.5%로 올랐고 20대의 투표율은 36.2%에서 49.4%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었고 청년층 지지가 많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들 하셨네요. 우리 목표가 25%인데 넘길 것 같죠? 제가 프리허그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율이 아주 높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면 청년층만이 아니라 보수적 성향인 중장년층 역시 결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 대선에서 투표율이 직전 대선의 63%보다 10%포인트 이상 크게 오르면서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선전이 예상됐지만 실제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나 진보 보수를 폭넓게 아우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막판 약진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호남 지역에 높은 것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빡빡하게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한테 유리하지. 사상 처음이자 예상 외의 높은 투표율로 치러진 이번 대선 사전투표로 각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3분도 채 안 걸려서 편하고 좋았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지하에 그리고 2층까지 장애인들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배려 없는 현실에 투표를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사전투표소를 찾은 1급 지체장애인 추경진 씨. 계단을 피해 경사로를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또다시 가파른 계단에 가로막혔습니다. 투표소가 설치돼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려 했지만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배제되는 것 같고 우리도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화나죠. 다른 사전투표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 역시 투표소는 2층에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리프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전체 3,500여 곳 가운데 18% 이상인 644곳에 이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건물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만들어놨지만 신분증을 선관위 직원에 맡겨야 하고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 사람들, 안 찍어도 그만인 사람들,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되어 온 것이. 이런 배려 없는 현실에 실망한 장애인들은 소중한 한 표를 직접 행사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대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바쁜 행보를 이어갑니다. 후보들은 각각 수도권과 호남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들 일정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사흘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프리허그 유세에 나섭니다. 문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25%가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늘 저녁 홍대 거리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인천, 안산을 방문하는 문 후보는 수도권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역시 수도권 유세에 나섭니다. 홍 후보는 먼저 국민 대결집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대개혁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힙니다. 이어서 경기도 유세에 나서는 홍 후보는 인천을 방문해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인천에 본부를 두겠다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뚜벅이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늘은 광주를 찾습니다.
오전과 오후 내내 광주의 시장과 번화가를 다니며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 만날 계획인데요. 저녁엔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이름으로 광주 중심가에서 집중 유세를 하며 텃밭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잠실 야구장, 가로수길 등 20, 30대 젊은층이 많이 찾는 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앞서 오전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할 계획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수도권 유세에 나섭니다. 오전엔 놀이공원을 찾아 나들이 객을 만난 뒤 안양과 안산, 수원 중심가 등을 돌며 시민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저녁 땐 서울로 옮겨 강남역과 홍대에서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후보들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과 포항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쳤습니다. 어린이 맞춤형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아, 비장애아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떠난 문재인 후보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앉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따로 놀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와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어린이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돈 걱정 없는 교복, 학력 차별 폐지, 나머지 정책들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 과제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북 포항을 방문해 준비된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결집 바람 차단에 나섰습니다. 철강 산업을 일으킨 우리 포항, 또 우리 민족의 자주부심과 전통이 살아있는 경상북도, 포항 경북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저 문재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어 부산으로 향한 문 후보는 남포동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만여 명이 모인 서면 유세에 이어 또 한 번 구름인파를 동원한 문 후보는 투표해야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강원도를 거쳐 다시 서울에서 도심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영남권부터 올라온 이른바 동남풍을 강원도와 수도권으로 확장시켜 막판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강원도를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안보를 지킬 후보가 누구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이번 대선에서 친북 좌파 정권이 탄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원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지역 민심도 공략했습니다. 동해 관광 하는 그 프로그램을 새로 짜서 말하자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지. 홍 후보는 또 지난 일요일에 이어 다시 한번 서울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1번 거짓말 너무 많이 하죠. 3번은 어린애죠. 3번한테는 그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죠. 홍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영남과 충청, 수도권 등을 돌며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이틀째 머물렀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을 만났고 젊은 층 공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부산 부전시장을 찾은 뒤 유엔공원 참배를 마친 안철수 후보는 곧바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백스코로 향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가족 단위 유권자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열렬한 야구팬이 많은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사직 야구장도 찾았고 최도하는 사진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특히 안 후보는 자신이 열세를 보이는 20, 30대 젊은 층 공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부산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남포동을 찾아 뚜벅이 유세를 이어갔고 미래로 나가는 선택을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들이 느낀 그런 생각들을 주위 많은 분들께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변화들을 저는 감지하고 있고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정부위원회는 다른 당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계파 통합, 당내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 후보는 유세 도중 만난 부모들의 사교육비 걱정이 심각하다면서 교육 문제를 비용 운운하며 정치 공세를 일삼은 후보는 정신 상태를 고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유세를 마친 안 후보는 이후 호남 지역에서도 뚜벅이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유 후보는 수도권 나들이객 표심을, 심 후보는 호남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환한 미소로 어린이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공원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비난하며 새로운 보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어 유 후보는 부인과 함께 소아암병동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는 등 수도권에 머물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5대 종합선물 세트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심 후보는 시민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포옹을 하며 스킨십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심 후보는 자신을 찍는 표가 4표가 아닌 3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잡문 적폐 청산, 문재인 견인하는 개혁 견인, 새정치 안철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 1타 3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심 후보는 이어 세월호 미수습자가 있는 목포 신항을 들러 위문하는 등 호남권 공략에 올인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당락을 잘 맞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충청이죠. 그간 역대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충청은 지금 누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을까요?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청권이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된 건 지난 1997년부터입니다. 이회창과 이인재라는 충청 지역 출신 후보가 2명이나 출마했음에도 김대중 후보에게 1위를 안겨주며 정권 교체를 지지한 겁니다. 이후 충청권 표심은 2002년에는 노무현, 2007년에는 이명박,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며 족집게처럼 1위를 맞춰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9일 치르는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심은 누구를 지지할까? MBN이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문 후보 지지율은 39.7%로 23.5%를 받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질렀습니다.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대전에선 40%, 충북에선 38.4%, 충남과 세종에선 40.5%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 2일 실시한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도 문 후보는 충청권에서 46%를 얻었고 안 후보 20%, 홍 후보 18% 순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2위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역별로 2위를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역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가 되어온 충청권 표심이
이번에도 대선의 승자를 족집게처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세대별로 따져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관심은 50대입니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여왔지만 이번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선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실제 투표에선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출구조사에선 50대 유권자의 60%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여온 50대지만 이번 대선에선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50대의 60%에서 70%가량이 보수 후보가 아닌 야권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50대 층들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통적인 보수보다도 중도 개혁적인 보수의 어떤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우위를 보여온 가운데 MBN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등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50대 후반을 중심으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며 두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권자 수가 많은 50대의 표심이 흔들리면서 후보들의 지지율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0대를 향한 각 후보의 구애 경쟁도 치열합니다. 문 후보는 민주화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안 후보는 세파에 시달리는 50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홍준표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층 결집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선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50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점쳤지만 빅데이터인 구글 데이터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는 결과를 맞히는 유용한 도구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빅데이터 예측이 통할 수 있을까요?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글 트렌드 보면 하루는 홍준표가 1등, 하루는 문재인이 1등. 딱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역전할 수 있다며 근거로 든 빅데이터 구글 트렌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색량을 비교해봤습니다. 대통령 파면일부터 지금까지 문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홍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홍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문 후보와 같았고 지난 2일에는 문 후보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당선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검색량으로 관심도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호감, 비호감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긁어 모은 양이 맞냐 안 맞냐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선거라는 거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데이터의 양하고는 사실 굉장히 별개적인 문제인데 실제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은 대선 후보 TV토론일로 검색량 증가는 상대적으로 튀는 발언을 한 후보에 대한 일시적 관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철습니까? 안철수입니까? 또한 한국인들이 구글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구글 트렌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선사한 그대에게 이 로고송을 문재인 후보 측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면서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이 노래를 받기 전에 이미 사용한 거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홍보 동영상과 함께 고 신해철 씨의 노래 그대에게가 흘러나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2월 문재인 후보의 북콘서트에서 사용된 엔딩 동영상으로 유튜브 공식 채널에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대에게를 공식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결국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고 신해철 씨와 유가족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을 담은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힘쓴 안 후보에게 선사한 곡을 문 후보 측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고 신해철님의 그대에게를 문재인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불법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국민의당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문 후보 측은 지난 2월 북콘서트 엔딩 동영상에 들어간 곡으로 국민의당이 계약하기 전인 만큼 출판사에 따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고 신해철 씨 유가족들이 유튜브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해와 SNS 본부에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그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딸 유담 씨를 강제 추행했던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는 짓궂은 장난이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베 회원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유세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한 남성이 유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얼굴을 밀착한 채 혀를 내밉니다. 경호원들이 말리자 이번엔 다른 자세로 사진 촬영을 마무리한 뒤 급히 현장을 떠납니다. 그제 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모습이 퍼지면서 성추행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바로 사실 확인을 했고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도 밤늦게 저희들이 했고요. 경찰은 어제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30대 이모 씨를 붙잡아 4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짓궂은 장난이었습니다. 3급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이 씨는 성추행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의도 중요하지만 성적 수치심과 외포심을 느꼈니가 중요하거든요. 이 진술은 있어서. 일베 사이트에 문제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일베 회원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 씨는 일베와는 무관하다며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베에 처음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모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원들이 투표를 하면 5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를 장려하는 건데요. 사원이나 고객에게 투표를 장려하고 있는 기업들,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하는 이 사원은 2012년 대선 당시 투표를 잘해 15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투표 인증샷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겁니다. 저희가 투표하는 날 아침에 문방구 가서 하드보드지랑 노란색 색종이 그리고 사가지고 이제 직접 제가 만들어가지고 당일날 투표소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이번 대선에서도 전 직원 330명이 투표하면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6천여만 원을 줍니다. 인증샷이나 투표 확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캄보디아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재외국민 투표소까지 11시간이 걸려서 투표를 하러 가서 돌아오는데 16시간이 걸렸다. 그런 직원도 있었고요. 서울 한 백화점. 대선 날 직원 출근 시간을 30분 늦춰주고 식품관에 오는 고객에 투표 확인증을 제시하면 할인권을 줍니다. 또 금액 할인권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객분들께서 이 투표권을 더욱더 적극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한 어묵 매장. 포장에 투표를 장려하는 글이 쓰여 있고 매장 앞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대선 당일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해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사고 해역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분석까지는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해가 이미 유실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발견된 뼈는 길이가 34cm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뒤 사람 정강이 뼈로 추정했습니다. 해당 뼈는 어젯밤 국과수 본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밀 분석에서도 사람 뼈로 확인되면 DNA 시료를 추출해 미수습자 9명의 가족 유전자와 대조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뼈 조각은 인양 과정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저에서 세월호 주변으로 쳐놨던 유실 방지 펜스 안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월호가 해저 바닥과 직접 맞닿았던 선미 부분으로 유실 우려가 커 특별수색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뼈 조각은 본인양 과정이나 사전 준비 과정에서 배를 움직일 때 흘러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내부가 아닌 바다 아래에서 사람 추정 뼈 조각이 발견된 만큼 수중 수색과 유실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습본부는 잠수사들이 가로 200, 세로 160m의 유실 방지 펜스 안쪽 수색을 모두 끝내면 수중 음파 탐지기를 투입해 다시 한번 침몰해역을 훑어본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 객실 내부에 대한 수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세월호 5층 전시실을 절단하고 진입로를 확보해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객실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유 수입을 막고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방위적 제재안이 포함됐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와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이라는 이름의 이번 법안은 찬성 419, 반대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틀어막는 데 맞춰졌습니다. 북한이 교묘하게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북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고 북한의 도박 음란 사이트 등을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적인 목적의 중유는 제외됐지만 강력한 원유 석유 제품 금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If it turns out North Korea's actions warrant additional sanctions, we're hopeful that the regime in North Korea will think about this and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re's another way to the future.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대거 추가돼 북한의 경제적 고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중국도 북한을 강하게 죄고 있습니다. 대북 수출품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간 데 이어 모든 대북 금융거래를 금지했고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사이트 접속까지 막았습니다. 류철호 기자입니다. 수출품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서면서 대북 무역 제재에 착수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중국은행과 공상은행 등 5대 은행은 물론 중소금융기관들까지 대북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암암리에 대북 거래를 해온 일부 금융기관들의 거래까지 전면 금지해 북한 돈줄 차단에 들어간 겁니다. 무역 제재에 이어 금융 제재까지 대북 압박이 확대되면서 북한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그나마 대중 밀무역과 금융거래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왔던 북한이 이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홈페이지까지 한 달째 접속이 차단되면서 대북 제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이런 중국의 압박에 대해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며 제재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칼을 빼든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류초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돌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보기구를 소탕하기 위한 타격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가 북한 수뇌부를 노린 테러를 모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구를 소탕하기 위한 우리식의 반테러 타격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장한 발언입니다. 북한은 미 중앙정보국과 공모한 국정원이 러시아 주재 북한 노동자 김모 씨를 매수한 뒤 북한에 침투시켜 북한 최고 수뇌부에 대한 생화학 테러를 모의했다고 주장하며 타격전을 공언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주민에 대한 선전선동용으로 이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보위성 성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일 6개월 만에 서해안 부대를 시찰한 뒤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망원경으로 남측을 바라보고 북한군 주력인 122mm 해안포 옆에서 설명을 듣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찾은 섬은 장제도와 무도로, 연평도와 각각 6.5km와 11k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특히 무도는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던 해안포 부대가 있는 곳으로 김 위원장은 적 타격 계획을 검토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명령이 내리면 쟤네들의 사형뼈를 완전히 분질러버려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연평도를 방문하고 우리 군도 지난 4일까지 서북도서 부대 대비 태세를 점검하자 북한군 능력 과시를 위해 두 섬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시찰과 같은 날인 지난 4일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겸 서북도서 방위사령관도 연평도 인근 우도와 말도에서 작전 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인근 섬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사일 발사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미국 외교안보 분야 온라인 매체인 디플로매트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5개의 섬 중 3개에는 넓고 평탄한 부지가 건설됐습니다. 군사용으로도 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서해 동창리 지역은 2012년 4월과 12월, 사거리 10,000km인 은하 3호, 지난해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가 발사된 곳입니다. 인공위성 분석업체의 한 전문가는 이 섬 중 일부는 섬 크기가 커졌다며 북한도 중국처럼 군사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미사일 발사용 군사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군사용 시설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직 미사일 발사 기지에 필요한 인프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과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신포 남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시험 발사대에서 화물용 크레인이 작업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활동이 유지보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 발사를 준비하려는 것인지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지 꼭 1년이 지났는데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현장을 돌아보니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선 관리도 엉망이고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입구입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담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선이 있긴 하지만 새카맣게 때 같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지선 역시 글자가 거의 지워져 뭐라 쓰여 있는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글씨 좀 뭐라고 써 있는지 좀 보이세요? 아니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요? 금연 정도까지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요. 이곳은 용산역입니다. 금연 표지선을 보면 본래 용도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표지선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훼손된 표지선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하지만 해당 자치구는 서울시 관할이라며 책임 돌리기에 급급합니다.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유지보수 같은 거, 그것도 다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반영구적인 표지선은 단가가 6배 정도 비싸 저렴한 알루미늄 형태의 표지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사후 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금연구역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수법에는 사람들이 잘 속지 않자 이제는 가족의 신상까지 파악해 돈을 뜯어낸다는데요.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에서 전화를 끊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보셔야겠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한 여성에게 마스크를 쓴 남성이 다가가더니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를 받아챙겨 사라집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받아챙긴 건 현금 1,300만 원. 낯선 목소리의 남자가 대뜸 56살 송모 씨에게 딸의 이름을 대며 딸이 납치됐다고 하자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 약속 장소에 나간 겁니다. 소화기를 넘어 딸인 듯한 다급한 목소리까지 들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납치됐어. 살려줘! 이런 수법으로 일주일 동안 5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람은 43살 말레이시아인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자녀를 납치했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체포됐는데 이런 범죄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끊지 말라고 하더라도 일단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들고 있어도 계속 그 범인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12라든지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고 주변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미국에서 항공사의 갑질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델타 항공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탄 부부를 부당하게 쫓아냈습니다. 이성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미국 하와이 공항. 2살과 1살 된 아들과 함께 LA행 델타 항공을 탄 브라이언 시어 부부는 갑자기 승무원의 제지를 받습니다. 1살짜리 아들은 품에 안고 2살은 옆좌석에 따로 앉혔는데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겁니다. 남편 브라이언 씨는 해당 좌석을 샀고 카시트를 설치해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승무원은 기내에서 내리라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I bought the seat and you just leave us alone. 당황한 브라이언 씨는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냉랭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What are we supposed to do once we're off this plane? That is not up to me and the rest is everybody Well, it wants to go should be. home. It's not. At this point, you guys are on your own. 이 가족은 결국 기내에서 쫓겨났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2,000를 추가로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무원이 인용했던 연방항공국 규정은 2살 이하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별도 좌석에 앉히도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확인한 델타 항공 측은 동영상이 공개되자 뒤늦게 이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수입니다. 네, 이제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각 당 관계자들 모시고 마지막 분위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5분 모셨습니다. 서가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특보단장, 이경환 자유한국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승훈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배진교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5분이나 모시다 보니까 예. 마지막 주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전 투표율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사전 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가 기록이 됐어요. 지난 4.13 총선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26%를 돌파했는데 각 당마다 이걸 두고 해석하는 게 조금씩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께 여쭤보겠습니다. 프리허그 약속은 오늘 지켜지는 겁니까? 예, 오늘 6시 반에 마포 홍대 앞에서 네. 25%가 넘으면 국민들과 허그를 하겠다 그렇죠. 하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예, 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경호상의 문제로 조금 난감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오늘 집회가 6시 반입니다. 예. 늘 대통령 후보의 경호 문제가 가장 큰 선거 때 유세 과정에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가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기본 입장이고 또 여러 가지 경호상의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후보로서 국민들을 믿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양식을 믿고 네. 국민과 함께 하겠다, 또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십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았고요. 좀 낮은 곳이라고 하면 대구였는데 이곳이 보수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사전 투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자에 불과하다 보지만 어쨌든 과거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보통 총선보다 훨씬 더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 관심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5명이나 후보자가 난립했는데다가 특히 아마도 1, 2위 후보자가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관심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샤이 보수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당일에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대구 지역에 비하면 반대로 이제 호남 지역, 전남, 전북 다 포함해서요.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더 좋은 신호다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친문 패권, 친박 패권에 대한 어떤 줄서기 정치, 이런 양당의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좋은 정권 교체에 투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 경북 표심도 아직까지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후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들, 또 문재인 공포감 때문에 아직도 투표율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또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분명히 바른정당에서 고무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이나 뭐 그다음에 그 각종 응원 메시지들을 보면은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별로 이 투표율의 편차가 좀 심한 거를 보면은 그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집단 탈당이라는 이런 상황 이전까지만 해도 좀 구조적인 터널에 갇혀서 소위 전략 투표, 뭐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야 되고 뭐 이런 전략 투표 성향에서 오히려 지금은 그 소신 투표 성향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그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많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소신 투표라고 하니까 정의당에서도 고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탄핵 정국 이후에 촛불 국민들이 열어주신 대선인 만큼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대한민국 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으셨고 그것이 이번 사전 투표율에 반영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심상정 후보의 입장에서는 2030 세대의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두 자릿수와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당의 이번 사전 투표율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마디씩 들어봤습니다. 지난 투표 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때는 1987년 23대 대선 때의 89.2%인데요. 이번에 벌써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수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혹시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퍼센트를 또 넘으면 무슨 행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나요?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87년 이 대선이라는 게 결국 그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직선 제가 이루어진 대통령 후보 선거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더군다나 이제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또 김종필 후보까지 나왔죠. 우리 당시에 뭐 이념적 논쟁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기득권층과 그다음에 야당 지도자 또 뿐만 아니고 각 지역까지 지역 대표성까지 뭐 Y에서는 그 PK, 그다음에 DJ는 그 호남, 그다음에 JP는 충청, 그다음에 노태우는 TK 그렇게 해서 이 각 지역별 세대별 망라하고 또 관심도가 컸고 또 민주화에 대한 워낙
그 열망이 커서 그런 투표를 보였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도 이 그 탄핵 정국 이후에 이 새로운 정권, 이 더 좋은 정권, 나라를 바로 이 나라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 국민들의 열망이 이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사상 유례 없는 투표를 냈습니다만은 과연 87년 선거 투표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 그 선거에 대한 그 관전 포인트로 네.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우리 기대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투표율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항상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내가 유리하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지. 당연히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높아져야 되고 특히 이번에 뭐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워낙 이 후보들이 많이 적극적 지지층을 지금 투표장으로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샤이 보수들 지금 현재 뭐 추세가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특히 숨어 있는 표 중에 대부분이 다 보수라고 본다면 그 보수가 전부 다 투표장으로 온다고 한다면 투표율이 아주 높아질 것이고 그 투표율이 높아진 부분의 상당수는 우리 당에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투표율이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표들이 꼭 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도 표심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보고요. 중도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실은 이번 대선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수 표심도 자꾸 샤이 보수가 홍준표 후보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보수가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뭔가 진정으로 보수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 친문 패권이나 친박 패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하고 계시고 싸움판 정치가 이제는 좀 깨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어떤 정북 좌파 또는 우파, 극우파 프레임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경제가 위기고 이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지금 이번 선거의 실은 관건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에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갔지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결국에 젊은 층이 투표장에 많이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다. 사전 투표율이 또 아주 높으면 노년층, 특히 이제 보수층도 투표장에 많이 나간다라고들 보세요. 바른정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그 취재하시는 기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뭐 했지만은 사실은 어제 보니까 그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층들이 그 표심이 좀 표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투표보다는 소신 투표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달리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게 그전에 갖고 있는 사전 투표의 의미보다는 지금 계속 연휴가 되고 있잖아요. 연휴가 되고 있고 사전 투표 이틀에 본 투표가 오후 8시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가 3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표 이 26% 정도가 본 투표랑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정작 사실은 5월 9일 당일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87% 이상을 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층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 80% 초반 내지는 70% 말 정도에서 투표율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른정당은 젊은 층이 투표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더 저희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도 역시 2030, 40 세대까지도 심상정 후보의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87년 대선과 지금 대선을 비교하자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실제 보수층이 과연 얼마만큼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데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87년에 나타났던 지지율만큼 나타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번 선거는 소신 투표층이 적극적으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적극적인
투표층의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은 것도 여론조사 공표 전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호남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2자릿수를 기록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호남에서의 투표율을 상승시킨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심상정 후보와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도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지역과 세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유세 현장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포항을 들러서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안보관을 좀 강조하는 듯한 유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궁금하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포항에 가셔서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들에 대한 표를 달라고 하는 모렴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고, 대한민국의 TK가 다 보수만도 아니고, 또 실제로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들은 박근혜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다음에 자존심 상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 보수답게 국가를 위해서 또 안보를 가장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고 보고요. 이어서 이제 동선도 그렇고 또 PK에 대한 지지 호소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까지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이라고 하는데 그 공범 속에 대구, 경북 유권자들도 포함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싸잡아서 다 그쪽에 있는 그쪽을 선호하지 않는 다 국민들을 다 공범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국민들한테 그분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면 자유한국 당원들 전부 다 공범인가요? 어디까지가 공범인가요? 항상 그런 이야기는 공범의 규정을 하지는 않고 모렴치를 이런 이야기 표현을 하시면서 어디까지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당연히 우리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이기라가 아니고 홍준표 일기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홍준표 일기고 홍준표 당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정농단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싸잡아서 공범이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결국 자유한국당 당원들 전부에다가 심지어 국민들까지 다 국정농단과 공범 아니냐라고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왜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계속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하는 말들이 예컨대 월망패망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든지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드 배치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실 후보로 나오신 분이 아예 김정은가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국민이 믿을 만하게 이렇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느냐. 특히 안보 부분에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회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요. 그걸 갖다가 마치 정당한 이야기를 색깔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프레임을 잘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찾은 곳이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을 8차례 방문했고 영남은 7차례 방문한 걸로 나오는데 그만큼 호남의 막판까지도 주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또 호남입니다. 오늘이 걸어서 국민 속으로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또 호남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고 또 호남이 우리 국민의당 창당의 모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호남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어떤 경쟁력과 또 중도, 보수, 진보를 아울 수 있는 통합과 미래의 어떤 주자로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 제가 오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고 왔는데요. 정말 길거리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으면서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일자리가 너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일자리라고 하는 건 공무원 수 늘려서 공공 일자리 늘려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경제 성장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정부의 생각은 정말로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집단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그래서 중소기업이 클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구조. 이 구조를 깨가지고 정말로 경제를 한번 살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국민들께 계속 말씀하시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말씀하신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예, 조금 전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비판하시면서 홍 후보의 유세 관련 일정을 얘기를 못 하셨으니까요. 그 얘기도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은 이제 그 경기도 일원에서 네. 아마 이제 수도권의 표를 모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주로 동남풍을 바람을 일으켜서 지금 바람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유세 쪽에 집중을 해서 그 바람을 북서풍과 연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세 일정 어떻게? 예, 좀 전에 뭐 자료화면 통해서 보셨다시피 며칠 전부터 저희는 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일정을 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시끄러운 유세보다는 직접 면대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버스킹이라고 합니까? 즉문즉답하는 그런 그 유세 형태를 지금 전략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정도 남았는데요. 하루 정도 그 대구 경북 지역에 한번 다녀오시고 나면 나머지는 가급적 모두 서울 수도권 일정으로 잡아서 서울 수도권에 그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층,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승민을 지원할 수 있게 전략을 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아까도 뭐 제가 뭐 소신 투표, 사표 방지 뭐 이런 말씀했지만 유찍기라고 해서 이제 구호를 만들어서 많이 회자를 시키고 있어요. 유승민 찍으면 기적이 온다. 예. 그렇군요. 네,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심적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정 후보 어제 호남 유세를 했습니다. 호남 유세를 통해서 심상정 후보를 찍으면 4표가 아니라 1타 3피, 3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혁할 후보를 키워달라고 하는 호소인 거고요. 1타 3피라고 하는 것은 일단 60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이렇게 극심하게 만들었던 적폐 그리고 그러한 정치 세력들을 이제는 우리 정치판에서 밀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를 반드시 이기해달라고 호남 국민들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하는 구도로 와 있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흘러가는 추세로 보면 문재인 후보로 많은 부분들 민심이 옮겨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다음에 대한민국을 대체할 정치 세력이 누구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를 그동안 지지해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개혁인지 보수인지 지금 잘 호남 분들도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안철수 후보 대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보 정당 심상정 후보에게 힘을 몰아줘서 문재인 후보 다음 미래를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대체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대한민국에 새로운 밥상이 필요한데 밥상에 있는 반찬 몇 가지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밥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심부름꾼, 그런 일꾼으로 심상정 후보를 키워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20대 젊은 층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로 잘 들리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노동을 얘기하게 되면 그동안의 프레임처럼 좌파 종북인 것처럼 매도당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노동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 존중받은 삶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제로 당당하게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일간 그런 유세 활동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이 사흘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진보층 또는 보수층이 결집을 하는가의 싸움이 결국에는 이제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만나는 시간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뭐 김종필 전 총리야 원래부터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뭐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마치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당연히 좀 보수적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쪽을 지지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보수층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면서 좀 승수 효과,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보수층이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계기로 보고 계신데 김종필 전 총리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또 좀 거친 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뭐 이제 홍준표 후보 이제 보수 원로시죠. 인사 드리러 가고 격려하고 덕담한 모습이 나옵니다. 네. 또 뭐 당연히 또 오는 손님에 대해서 그렇게 맞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그 말씀들을 하시고 또 뭐 대통령 후보 홍준표 후보가 왔으니까 항상 덕담을 많이 하시는 덕담하는 분이죠. 차원에서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또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다. 뭐 이런 생각하셨겠죠. 네. 그런데 이 김종필 전 총리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내가 지지를 선언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징의에 대해서 일단 개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아무래도 뭐 본인이 그래도 원로신데 어느 한쪽을 명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말 내용을 보면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미 보수의 원로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안정하듯이. 그렇다고 본다면 그건 당연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지선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맞겠죠. 저는 그 김종필 총리로 대별되는 기존의 이런 층들의 지지는 이미 다 표출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다녀오신 게 뭐 안에서 지지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이전에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이 하나 듣고 제가 90년 중반부터 뭐 신한국당 뭐 이렇게 쭉 있으면서 저 역사가 긴 정당 역시답게 선거를 저런 식으로 잘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 그 저런 어르신 찾아가서 지지했다고 표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디 또 어제 보니까 그 뭐 지체장애자들도 이용을 한 것 같고 뭐 여론조사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요. 이게 과연 지금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선거운동법인가라는 생각에는 약간 좀 의심이 좀 들어요. 바른정당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 효과 없을 것이다. 저는 뭐 큰 효과가 없을 거고 이미 다 그런 거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국민의당은 계속 선거 기간에 특히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어제 이 김종필 전 총리의 이 대화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전부터 김종필 전 총재님께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님 또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자고 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어떤 보수라든가 개혁 보수, 중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로 봐주셨었고요. 앞으로도 이번 선거는 아무튼 충청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까지 충청에서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충청에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대북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송민숙 회고록에서 불거진 그런 거짓말 논란, 이런 것에 대한 안보 불안에 대해서 충청 표심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을 가봤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후보 보면 바로 김정은부터 만난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한미동맹과 어떤 주변 강국 간의 중국과의 외교 이런 대화 과정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지 북한부터 먼저 만난다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충청 표심의 어떤 선택이 기대됩니다. 안보관에 대한 비판이 계속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짧게 한번 반론을 듣고 가겠습니다. 참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안철수 후보 미래를 얘기하는데 본인도 그러시고 이 진영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정말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고 또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1등 후보 뒷다리 잡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충청도도 잘 아시다시피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일이시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아무리 그 안보관을 얘기를 해도, 사드를 얘기를 해도, 사드 지금 이번에 트럼프 1억 불 1조죠. 1조에 사라. 이 횡포를 보면서 문재인 후보의 이 전략적 판단이 모호한 전략적 선택이 결국 옳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지도자가 트럼프뿐만 아니고 시진핑도 그렇고 아베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푸틴까지 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동북아의 이 안전한 질서를 위해서 결국 하나하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협상해야 될 일들이지 국민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뜻을 모아서 협상해 나가야 될 과정들이지 일방적으로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선택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인정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선거 투표로서 확인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제가 짧게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잘못된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확실한 입장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협상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협상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협상이 들어오려고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아예 사드는 확실히 배치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확실하게 사드는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의견차가 보이네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개혁공동정부, 통합정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이른바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새 후보 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측이요. 네. 우리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개혁공동정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든 정권을 창출하든 다수 정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통합과 협치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TV 토론에서도 보시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보셨듯이 유승민 후보의 어떤 경제관, 안보관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유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일관적이고 국민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그런 각 후보들의 어떤 장점들을 우리 안철수 후보가 정권을 창출해서 함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협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 분야를 맡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자강론이라고 하나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을 때 그때 햇볕 정책이니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사드에 대한 입장이니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다면 저게 진심이나 진정성이 통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막판에 저런 말씀하신 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했던 것처럼 저희는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보수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고요. 아무튼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셨다라고만 믿고 싶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복지 정책과 노동 정책을 인정해 주시고 대한민국 미래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는 진보와 보수가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사실 이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지금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취사 선택만 하신다라고 하는 행보는 별로 적절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각 당 이 캠프 관계자분들께서 20초씩만 20초씩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갈까요? 그냥 좀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테이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선거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번 선거를 왜 치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면서 저희한테 많은 지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힘들었지만 끝까지 뚜벅뚜벅 가면 언젠가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승민 후보가 가고자 하는 길, 바른정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우리 같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보가 불안한 후보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국정 경험이 없는 후보도 불안합니다. 안보관도 투철하고 국정 경험도 투철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됩니다. 자신 있게 우리 홍준표 후보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생긴 보궐선거에 국가와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누가 가장 준비하고 또 나라를 바로 세울 후보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정말 국민이 하나 돼야 되고 통합된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 진영을 나누지 않고 정당을 가르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양극화, 사회 양극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일자리를 늘려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경제적 해법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지금 걸어서 국민 속으로 유세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국민들 하나하나 손 잡으면서 그들의 애환과 삶의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네, 20대 청년들이 심상정 후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심상정 후보의 진정성을 보았고 그 진정성의 지지율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들께 새로운 밥상을 차려야 됩니다. 그 새로운 밥상을 차릴 후보, 심상정 후보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었는데요. 가족들과 아이들과 좋은 추억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다채로운 행사 소식을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한 팀이 된 가족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아빠와 힘을 합쳐 TV에서만 보던 덩크슛에 도전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아빠랑 있어서 행복해요. 푸른 잔디밭에서 자기 몸집보다 큰 공을 굴려봅니다. 놀이공원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목마를 탄 아이는 화려한 공연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일찌감치 긴 줄을 섰지만 놀이기구를 탈 생각에 아이들 표정은 마냥 밝습니다. 혼자서 오면 놀 사람이 없는데 같이 오니까 훨씬 재밌어요.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의 놀이공원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신명나는 사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자 부모들은 아이들의 대견스러운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경찰 아저씨의 안내로 말 위에 오른 아이는 한껏 자세를 취하며 추억 남기기에 한창입니다. 어린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됐던 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아이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짙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보죠. 조수연 캐스터, 지금 황사가 많이 심한가요?
네, 현재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만 넘어도 나쁨 수준인데 지금은 서울이 235, 충남은 무려 3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종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편이 좋고 외출을 해야 한다면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7도나 내려가 꽤 선선하겠고 포항은 24도로 남부지방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공기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청주와 대전이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대선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